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차세대 무기 개발. 2.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정찰 임무부터 시작해 박격포탄이나 대전차고 폭탄의 투하를 이용한 폭격 임무 등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미사일 만능론의 뒤를 이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수천 대의 소형 드론으로 대군을 편성해 무차별 자폭 공격을 펼친다면 전차나 장갑차가 없이도 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드론이 모든 걸 공격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 현재의 전장에서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와 드론을 기만할 수 있는 전자전 체계, 그리고 적절한 타격 수단만 있다면 드론은 그다지 위협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일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병이 사용할 드론건이나 민간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체계,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기갑 장비용 고성능 레이더 등이 모두 개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 쉽게 말해 이런 기만 체계를 그냥 군에 도입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공격 드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량이 도입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 군의 방공장비들의 노후화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천마, 비오 등의 방공체계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구식 방공체계에 비해 그리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시공 같은 휴대용 체계 역시 대대적인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첨단 방공무기인 천호 30mm 차륜형 대공포가 배치돼서 부족한 야전 방공 능력이 크게 보강됐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비오이나 레이저 방공무기를 비롯한 첨단 방공무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크게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여러 근접 방공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공무기 CIAM을 도입해야 한다. 요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CIAM은 카운터 라키트, 아우틸러리 앤드 모어터의 약어입니다. 간단히 풀어드리면 적이 발사한 로켓, 포탄, 박격포탄을 무력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활용하는 아이언돔이 이 CIA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개발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는 전차나 헬기 같은 정규 전력에서 이스라엘군에게 크게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명중률은 형편없지만 간편한 가세요 로켓이나 운반과 발사가 빠른 박격포를 이용해 이스라엘 시가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피해를 주고 이를 협상 도구로 삼은 건데요. 그러나 아이언돔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고성능 방공 레이더와 우수한 요격 미사일이 결합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시가지로 떨어지던 대부분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있었던 하마스의 대규모 보복 공격에서 수백 발의 박격포탄과 로켓을 98%까지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대중들에게는 아이언돔이 마치 절대 무적의 방공망으로 잘 못 알려지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아이언돔의 성능이 뛰어난 건 맞지만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처럼 북한의 도발을 경계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CIAM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구경 방사포 같은 로켓들은 CIAM이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아이언돔은 한 발 단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정도로 비용 소모가 큽니다. 한마디로 아직 CIAM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무기가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거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IAM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 UAV는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키르키예제 바이랑타르-TV 이 무인기가 아르메니아시의 방공망을 농락하며 아르메니아 기갑부대를 괴멸로 몰아넣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TV 이 무인기가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박격 드론과 정찰 드론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러시아군에게는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하고 감지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요. 2020년 아르메니아시와 2022년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방공무기들은 대부분이 1980년대 소련이 개발한 방공무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ZSU-234 실가, ES-6 퉁구스카, 9K-330 포르 등이 있는데요. 이들 대공무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5.4톤에 불과한 이 같은 소형 항공기까지는 무난하게 사냥합니다.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 700kg에 불과한 데다 그보다 훨씬 작은 정찰용 드론과 박격 드론은 제대로 탐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무기 체계들은 드론이라는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 만들어졌다 보니 애당초 드론을 잡을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CIAM은 다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CIAM이 요격해야 하는 가세어, 로켓이나 박격포탄은 웬만한 소형 드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박격포탄을 격추할 수 있다는 건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도 사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개발된 CIAM들은 모두 드론을 상대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도 격추가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무인 비행체의 종류는 무게로 구분됩니다. 그 이유는 무게가 곧 성능의 격차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국제적인 기준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무게가 100에서 150kg 이하인 무인 체계는 드론으로, 그 이상의 대형 객체는 무인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무인기 정도는 돼야 대전차 미사일이나 항공폭탄 등의 무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건 거의 모든 소형 비행체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현대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CIAM을 개발 중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차세대 함대공 단거리 방공무기인 CIWS-1을 지상 차량에 설치해 적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하는 이동형 방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AMD 등의 일환으로 아이언돔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성능은 오히려 뛰어난 차세대 CIAM, LAMD의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 두 무기가 완성되어 우리 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의 대드론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CIAM에 더해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건이 여러 방산업체에서 개발되어 마덱스, 아덱스, DX 코리아 등 국내 여러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방산 명가 LIG 넥스원의 경우 민간 SUV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제머를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탐지하는 소형 탐지 레이더와 드론을 무력화하는 제머를 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군은 차세대 방공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바로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입니다. 천호는 고성능 전자광학 조준체계 EOTS를 통해 탐지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을 정확히 찾아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방공체계로 개발 중인 C2A 체계의 핵심인 국지방공 레이더 TPS-880K와도 연동할 수 있어 EOTS로 탐지가 어려운 먼 거리에 있는 적 드론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론 대응 전력은 미래 전장에 맞게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비호와 K263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K263 자주 벌컨포를 개량한 100여 대의 K263A1과 160여 대의 K30BO 30mm 자주대공포를 운용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비호의 신공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부착한 비호 복합도 소수이지만 운용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무기들이 국군 야전 방공의 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성능만으로는 적 드론 대응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 화기인 30mm 대공포가
드론을 잡기 위해 소비하는 탄약량이 너무 큽니다. 일례로 최근 우리 군의 시험 결과 비호가 소형 드론 1대를 요격하는데 무려 308의 30mm 탄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비호가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30mm 탄약은 600발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비호가 한 번에 요격할 수 있는 드론이 겨우 2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궁이 있는 비호복합의 경우 시궁 미사일을 이용해 격추량을 늘릴 수 있으나 이마저도 시원치 않습니다. 구식 탐지 레이더가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코앞의 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수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드론 대응을 위해 비호복합의 구매를 검토하다가 도입을 취소한 게 바로 이 레이더 문제 때문입니다. 레이더 없이 EOTS만 사용해서 드론을 요격해보니 대응 범위가 700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이 사용할 드론에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군 역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위기에 처한 야전 방공 능력을 강화 중입니다. 하나는 BO-2로 알려진 탄의 종류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 무기체계의 도입입니다. 먼저 BO-2는 국군이 개발을 검토 중인 차세대 방공 차량입니다. BO-2는 과거 BO-1에 비해 수식화된 탑재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와 주 무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궁, ASAM, 국지방공 레이더, 통합 마스트 등 여러 무기에 적용된 국산 ASA 레이더를 소형화해 탑재할 게 유력합니다. 또 이에 더해 40mm 기관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30mm 기관포가 연사력은 우수하지만 한 발당 화력이 약해 드론 같은 소형 체계를 상대로 부적합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강력하고 범위 공격이 가능한 40mm 공중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위력뿐 아니라 사거리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포 계열 무기로 값싼 소형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그리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TB-2 같은 UAV급 무인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방력 드론이나 소총 드론 같은 소형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발 한 발이 정확히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값비싼 미사일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각에서는 적 드론을 잘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군무기 체계에서 가성비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입니다. 실내로 단가가 비싸지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는 부족한 수량이 배치될 게 뻔한데요. 심지어 미사일은 기관 포탄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50에서 10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제 차량을 테스트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kW는 소형 전술 차량 같은 정찰 차량에 100kW는 중형 전술 차량 같은 트럭형 대형 차량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들은 발달 단가가 수천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하고 전력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설비 근처에서는 사실상 무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초속 30만 km의 광속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명중률까지 우수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군의 야전 방공 능력은 드론과 무인기를 상대로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LAMD 같은 미사일형 CRAM입니다. 이 요격체계는 북한에서 이름만 초대형 방사포라고 일컫는 전술 미사 1급 무기를 요격하는 데 쓰일 것이며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 주로 시가지나 군사령부 같은 곳에 제한적으로 배치될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적 드론과 방공 요격 무기를 다양화해 한국 지형의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이 모두 완료되면 세계인들이 최고라 칭송하던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차세대 방공망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이 발전하며 방산 수출 강국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수많은 우리 방산업체에 누가 뭐래도 눈부신 발전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례해 아직 한국의 군사 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은 선진 방산국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투자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과 함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산 선진국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방산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미국산 무기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기를 수입해 오면서 전략 자산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국산화는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산 무기들 때문에 우리 방산,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입한 무기의 대부분은 고질적인 고장 문제로 골탕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쓸 수 없을 정도로 항의도 하고 싸움도 하면서 전력 공백을 막아보고자 무진 애를 썼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에서는 볼 수 없던 결함까지 나타나면서 더욱 꼬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첨단 무기인지 고물인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장은 작고 결함은 속출합니다.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사온 무기인데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건드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술 누출 보안 때문이라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수리를 해주고 부품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매년 수백억 원씩 각각의 무기 체계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품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해 첫 번째 비행부터 말썽을 일으키며 동체 전환을 전전하며 간신히 때우고 있는 글로벌 호크를 비롯해 도입한 지 2년도 안 돼 결함이 속출하는 가운데 또 수천억 원의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라는 악명 높은 F-35A. 결함 때문에 제대로 정찰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피스아이 공중경보기. 이 모두 동체 전환으로 결함 부분을 막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경납고에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들인 첨단 무기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뜯어보면 부품을 직접 만들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는 세금은 천문학적입니다. 1월 4일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F-35A 전투기의 비상 착륙한 사고 이후에 조사에서도 한국 공군은 배제된 채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F-35A 전투기는 말만 한국 공군 소유이지 실제 운용과 작전, 정비가 모두 미국 통제 아래 있습니다. F-35A 도입은 가격, 부품 조달, 성능 개량 등에서 미국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굴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결함으로 전력 누수가 생기는데도 미국 정부나 방산 업체들은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품 돌려막기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로키드 마틴은 한국 공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접근 인가가 없다는 이유로 F-35A 경납고 방문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받는 등 제약이 너무 심해 이게 우리 전투기가 맞느냐고 공군 참모총장이 한탄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가 F-35A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미 공군이 1회 발송하는 링크 16 암호를 수신해야만 가능하고 엄격한 보안각서 때문에 한국 공군의 정비사가 접근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밀리터리 리뷰가 2021년 7월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F-35A의 작전 운영도 주한 미국 공군이 발급하는 항공임무명령서 ATO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 공군은 F-35A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F-35A를 명목상으로만 소유할 뿐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미국, 작전명령을 하다라는 것도 미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내 돈 주고 산 전투기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반적인 비행 지역도 미군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공군 마음대로 비행 작전 구역을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미국산 첨단 무기들도 마찬가지이지만 F-35A는 도입하면 할수록 한국
국방 예산과 한국군을 대미 종속의 심연 속으로 더 깊숙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추려면 20대의 F-35A 추가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뇌물을 받는 하마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F-35A에 드는 유지보수 비용을 50% 늘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에도 미 의회와 미국 국방성 내에서조차 도입 가격이 비싸고 운영 유지비의 부담이 큰 데 반해서 작전 효용성은 낮은 F-35 도입을 중단하거나 도입 대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추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한국 방산 개발에 투입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같은 FMS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일본의 JF-35A 계약 조건은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